자, 산업혁명 두 번째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산업 사회가 형성이 됐겠죠. 즉 사회적으로 이제 새로운 사회가 열리게 되고 그런 사회를 산업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산업 사회는 좋은 점도 있었지만 당연히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발생을 했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산업화로 인한 변화를 봅시다. 당연히 생산성은 엄청 향상이 되었을 것이고 대량 생산이 됐기 때문에 대량 생산된 물품으로 생활은 그전보다 많이 풍요로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평범한 현재로 기준을 바꿔보면 지금 현재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수준이 옛날 귀족이나 왕족의 수준보다 어떤 면에선 훨씬 높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교통과 통신혁명, 저번 시간에 봤던 증기기관으로 인한 증기선과 증기기관차 같은 것들이 발명이 되고, 그리고 무선전신, 전화 이런 것들이 발명이 된 다음엔 인구와 물자 이동이 굉장히 활발해졌겠지. 그래서 농촌 인구가 대거 도시로 이동하게 된다. 기차 타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도시로 옮겨가는 일이 발생하게 돼. 그래서 1800년에서 1890년까지 유럽 지역에서 도시화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는데, 회색으로 표시된 것이 1800년의 도시의 인구 비중이라면 1890년 기준은 연두색으로, 아니 하늘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1890년의 도시화 수준이겠지. 보면 각국이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산업화의 수준에 따라서 도시화 비중이 다르단 말이야. 이 중에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가 보이는 나라가 영국이지. 영국은 1800년에 이미 그때도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는데 20.3%였단 말이야, 도시 인구 비중이. 그런데 1890년에 이미 영국은 61%의 도시화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61.9%의 도시화 비중을 넘으려면 거의 1980년대쯤 돼야 이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국의 발전이 얼마나 빨랐으며 빠른 산업화가 도시화를 수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도시 인구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업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 산업화가 진행된 나라들은. 그런 나라들은 이제 산업사회로 바뀌게 되었다. 자, 인구도 엄청나게 증가해. 도시의 인구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 엄청나게 많아진 인구에서 도시의 인구 비중이 또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영국이 도시화율이 아까 보면은 20%였다가 60%로 높아졌다 그랬지. 그럼 도시 인구가 3배 증가했을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도시의 인구는 10배 증가해. 왜냐면 그 사이에 인구가 거의 영국은 3배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1800년부터 1890년 사이의 기간 동안 영국의 인구는 거의 10배? 아니 4-5배 정도 늘어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인구는 엄청나게 폭증하게 되지. 다시 인구 증가로 돌아오면, 자, 산업혁명 기간에 인구가 증가된 이유는 산업만 발전한 게 아니고 이미 그 기간에 농업 생산력은 엄청나게 향상이 됐고, 그리고 영양과 위생 등의 환경이 산업혁명 기간 동안에 개선이 됐다. 1800년에서 1890년에 가는 동안. 물론 이 사이에 여러 가지 또 이 문제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니고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나아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인구 증가는 당연히 수요의 증가를 불러나고, 당연히 그러한 수요의 증가는 물건을 사서 쓰는 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쓸 물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산업은 계속 발전하게 되는 거야. 만들어내는 물건이 점점 늘어나고 그 물건을 써줄 사람들이 생긴 거니까. 그래서 계속적인 경제 성장이 자극되는데, 옆에 그래프를 보면, 자, 인류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 수준이었지만 산업혁명 이후와 비교를 해보면 만만한 수준으로 늘어나.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 인구가 갑자기 수백 년 사이에 쭉 늘어난단 말이야. 산업혁명이 갓 발생했을 때는 전체 인구가
뭐 8억 명 수준이었대.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존재했는데 그 기간 동안 늘어난 인구보다, 그리고 문명이 시작된 이후에 늘어난 인구보다 불과 200년 사이에 늘어난 인구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지. 그만큼 인구가 많이 증가했어. 그래서 특히 유럽에서는, 이거는 이제 1800년부터가 아니고 1850년부터의 통계인데, 불과 이 50년 사이에 늘어난 인구만 봐도 꽤 늘어난단 말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거의 1.5배에서 2배 수준으로 인구가 폭증한단 말이에요. 일부 국가들 빼고. 뭐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인구가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1850년부터 고령화 사회가 발생. 프랑스는 이미 고령화 사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일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산업 사회로 변화가 되면서 사회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지배층이 이전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물론 이런 것들은 혁명의 영향도 있었겠지. 시민혁명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어찌됐건 중간계급이 사회 지도층으로 떠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간계급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지금 생각했을 때 사회 지도층이 누굽니까? 돈을 많이 번 재벌이라든지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겠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평민으로 태어나서 산업자본가나 전문직 종사자로 성장한 부유층인데,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 역사상 최고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록펠러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철강왕 카네기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재벌 회장 같은 사람들인 거지.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전문직이라고 하는 직업들, 이런 사람 누굽니까? 의사, 뭐 이런 전문직들이 우리가 흔히 사회 지도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회 지도층의 구도가 나타난 것이 산업사회가 시작된 바로 이 시기라는 거야. 대신에 좋은 점만 있지는 않았겠지. 노동자들의 생활은 비참해진다.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되는데, 자, 산업혁명 직전에 1750년인데 연평균 노동시간이 영국에서 2400시간이었대. 그랬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기계로 인해서 생산력도 늘어나고 기계를 사용하니까 일이 편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3300시간으로 엄청나게 늘어나. 1년에 3300시간씩 일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힘든 거겠지. 왜냐면 당시 일이라는 게 우리가 편히 앉아서 책상 위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거의 막노동 수준의 공장 노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이렇게 일하는 시간은 늘어났는데 임금 수준은 변화가 없고, 거의 비슷한 시간을 일하는 아동 노동은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의 임금만 줬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 데리고 일시키는 게, 여기서 말하는 애들이라는 거는 10대 정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7살, 8살짜리 애기들을 얘기하는 거야. 현재를 보면 OECD 국가 평균 노동시간이 1700시간, 절반이지.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 뭐 그 몇 년 전에는 2300시간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이 그 전보다 아주 좋아진 건 아니지만 지금도 일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당시, 그리고 평균 진짜 많이 일하는 데는 4000시간도 넘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돈도 많이 못 받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여성과 아동까지 일터로 내몰리게 된다. 그래서 시간 엄석, 근면함이 강조되고 엄격한 규율을 강조했고, 그리고 당시에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돈은 많이 못 받아서 생활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산업혁명 기간 동안에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28살에 불과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이전 시기에, 이건 19세기거든? 18세기의 평균 수명은 35세쯤 됐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때? 오히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노동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균 수명이 확 줄어버렸지. 당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게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당시 노동자들은 숙소도 없어서 이런 관 같은 거를 돈 주고 사서 여기서 잠을 자야 됐고, 이거 살 정도의 돈도 없는 사람들은 여기 봐봐, 줄에 매달려서 잠자고 그래야 된단 말이지. 당시 노동 조건이라는 게 이런 수준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 노동도 심각했지. 그래서 여기 자료 3번을 보면은 6살 때부터 일을 했다라는 거야. 올해 23살이고.
그래서 얼마나 일을 했냐 그랬더니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했는데 바쁘면은 저녁 9시까지 한 적도 있다.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공부를 평생 하진 않겠지. 그죠? 고선 막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공부를 빡세게 할 때나 그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그건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이 사람은 평생 이렇게 일을 해왔다는 거야. 아주 어릴 때부터. 자, 그래서 일을 게을리하면 채찍질도 당하고, 그리고 다리의 장애는 어쩌다 생겼습니까? 방적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그 방적기에 방출을 멈추는 일을 하면서 다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애기들이 일을 할 때 이렇게 일을 했다. 발로 방출을 멈추다가 자칫 잘못하면 다리가 다쳤겠지. 그러니까 산업혁명 기간에 아이들까지 이런 식으로 일을 시켰단 말이야. 아이들을 일 시키면 좋은 점, 돈을 조금 주지. 근데 애기들이니까 반항도 제대로 못하지. 이러한 공장주들이 봤을 때 적은 돈으로 고분고분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까지 막 동원해갖고 일을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영국에서 공장법을 만들어서 이 아동노동을 금지를 했는데 공장주들이 아이들의 일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이러면서 막 반발을 했댔잖아. 그걸 과연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겠지. 자, 그리고 어떤 문제가 또 있었냐면 노동자들이 힘들게 일하는 것 이외에 사람들이 갑자기 도시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생겨. 왜냐면 짧은 기간 동안에 도시의 인구가 확 늘어났기 때문에 그 도시의 사람들을, 늘어난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시설은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상하수도를 비롯한 위생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상하수도는 뭔지 알죠? 상수도는 우리가 얘기하면 수돗물, 하수도는 뭔지 알지? 쓰다 버리는 물을 버리는 게 상하수도지, 하수도지. 그러니까 이러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매우 부족하고, 그리고 생활이 불편하다. 왜냐하면 거주지가 없어. 뭐 판잣집 같은 거 짓고 살아야 돼. 그리고 전염병이 많이 창궐해서 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도시 문제는 당연히 도시 전체 중에서도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당시 유럽에서 유행했던 병이 콜레라라는 병인데, 이 콜레라가 상하수도 시설이 미비해서 발생하는 병이란 말이야. 이런 더러운 물을 마셨을 때 생기는 병이 콜레라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콜레라에 걸린 사람의 분뇨가 물에 들어가서 그 물을 마시면 콜레라는 전염이 돼. 근데 당시에 상하수도 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콜레라 걸린 사람들이 분뇨를 배출하면 그 분뇨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다시 상수도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콜레라 균이 들어간 물을 마시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콜레라가 종종 발생하는데, 콜레라가 발생하면 이렇게 상수도 검사를 한단 말이야. 콜레라 균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게 왜 일어나는지 몰랐는데 이제 존 스노라는 이 영국의 의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콜레라 균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특정 우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콜레라가 퍼지고 있다. 이것은 우물의 물이 고장났기 때문에, 아니 오염됐기 때문에 콜레라가 퍼지는 것이다. 그래서 물과 관련이 있다는 거 이 사람이 밝혀내고, 상하수도 시설을 개선해야 콜레라를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 그래서 영국 런던에서는 하수 공사를 엄청나게 했지.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해.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노동운동과 사회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노동자들의 권리가 매우 약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노동자들은 일단 자신들의 입지가 약화된 것을 기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기계 파괴 운동을 벌여. 1811년에 영국에서 일어난 거. 근데 당연히 공장주들은 자기 기계 부수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겠지. 그래서 공장주의 이익을 대변한 정부가 이 러다이트 운동을 탄압해서 실패하게 됐어. 그래서 노동자들은 국가가 우리 편이 아니구나.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돼. 노동조합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활동, 지금도 노동조합은 막 국가로부터 탄압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야. 그래서 노동조합은 이러한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들은 일단 정치적인 권리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동자의 참정권을 얻기 위한 운동이나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지지한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이 활동을 할 때, 예를 들면 투표를 할 때 재산 기준으로 한다. 그럼 이걸 반대하겠지. 최소한 보통 선거를 한다든지, 혹은 재산 기준을 완화하자고 주장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러한 오랜 활동 끝에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대표로 점차 인정을 받게 된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노동조합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5월 1일이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커서 회사원이나 노동자가 돼서 일을 하게 되면 매년 5월 1일에는 노동절이라고 해서, 메이데이 노동절이라고 해서 5월 1일에 쉰단 말이야. 학생 때는 안 쉬어요. 학생 때는 노동자들이 쉬는 날이니까. 근데 이게 왜 5월 1일에 이런 날이 있느냐? 자, 1866년 5월 1일에 시카고에서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이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파업을 했어. 8시간 노동제를 주장했어요. 하루에 8시간만 일하게 해달라. 미국 경찰은 이들을 폭도로 몰아서 탄압하고 수많은 노동자가 희생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 사회주의자가 모인 단체인 제2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에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1919년이 되면 국제노동기구인, 이거 유엔 산하기구야. 이때는 국제연맹 산하기구였겠지. 국제노동기구에서 8시간 노동제를 노동기준으로 확립을 하게 돼. 이게 확립됐다고 해서 바로 다 퍼진 건 아니지만 점점 전 세계 국가들이 노동시간을 정할 때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시키면 안 되겠다. 이게 상식처럼 퍼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도 표준 노동시간은 8시간이고 하루에 8시간이지. 주 5일제 하니까 일주일에 40시간 노동을 하는데, 일을 더 하고 싶으면 12시간 더 일할 수 있다. 그래서 52시간 노동제라는 게 만들어졌죠. 52시간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근데 그것도 막 시간이 적다고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 52시간 동안 더 일을 해야 된다고. 과연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지는 생각을 해봐야겠지. 자, 그리고 국가에서도 노동 문제가 범상치 않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국가 차원에서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모색에 들어가는데, 대표적인 게 영국의 공장법이야. 영국의 공장법은 가장 대표적인 게 1833년의 공장법인데, 그 이전에도 공장법은 계속 제정이 돼. 1802년, 25년, 29년, 31년 여기에 적혀있지 않은 여러 가지 공장법, 계속 법이라는 건 개정되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1833년인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개정이 되고 법이 제정된다는 이야기는 한 번 해서는 노동 조건이라는 게 개선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도 공장법은 계속 바뀔 거야. 왜냐하면 시대가 지날수록 노동 조건에 대한 기준은 점점 바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영국의 공장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19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공장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1833년의 공장법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 내용을 보면 장시간 노동을 제한해. 너무 오랫동안 일시키지 마라. 노동자 다 죽게 생겼다. 그리고 여성과 아동 노동을 보호하게 된다. 지금이야 여성이 노동을 하는 게, 밖에서 사회에 진출해서 일을 하는 게 여성의 권리지만, 당시에는 여성을 노동자로 동원한다라는 것은 일반 남성 노동자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부려먹기 위해서 데려다 쓰는 거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남성 노동자에게 충분한 임금과 노동시간을 확보해서, 적당한 수준의 노동시간과 충분한 임금을 보장해서 그들의 아내나 딸, 그리고 어린 아들들이 가서 공장에서 일을 안 하게 하는 게 노동조건 개선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1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여성도 사회 진출을 할 수 있고 남성과 동등한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전환이 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남성이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게 사회적 통념이고,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남성에게 충분한 임금을 모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임금을 제공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성과 아동 보호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해서 노동자도 일정한 물질적 혜택과 정치적 권리를 나눠 갖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당연히 생활 수준은 점차 개선됐겠지. 왜? 덜 일하고 더 벌었으니까. 하지만 당연히 모든 노동자가 이런 혜택을 받았던 건 아니고 일부의 노동자가 이런 혜택을 받았겠지. 그래서 이제 개선 정도로는 안 된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완전 뒤집어 엎어야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등장하게 돼. 그게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자, 지식인들 사회에서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는 뭐 공장법 이런 걸로 개선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뭔가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퍼졌어. 그래서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사상이 출현하게 되지. 이것을 사회주의라고 부르는데, 자, 초기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경쟁 체제와 빈부격차를 비판하게 돼. 그럼 대안이 뭐냐? 이들의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 프랑스의 생시몽이나 푸리에 같은 사람. 생시몽, 푸리에, 그리고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야. 로버트 오원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 생시몬과 푸리에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공동체,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해결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로버트 오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성공한 기업가였는데 직접 영국과 미국에 적당한 수준의 노동시간과 그리고 풍부한 임금을 제공해서 노동자들이 이상적으로 살 수 있는 협동촌이라는 걸 직접 만들어. 자기 회사를 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해도 충분히 노동자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도 심지어 학교도 만들어서 교육도 시켜준단 말이야. 집도 다 제공하고. 그래서 그런 이상적인 협동촌을 건설해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로버트 오원이. 근데 다른 생각을 가진 사회주의자들도 나타났어. 이렇게 생각했어. 아까 봤던 생시몽, 프리에, 오원 이런 사람들은 다 공상적 사회주의자다.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다. 진짜 사회주의를 보여주겠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아까 봤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을 비판만 한 건 아니야. 좋은 생각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들의 주장은 공상적 사회주의자와 달랐어. 자본주의를 비판한 것까지는 비슷했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들의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자, 이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운동 법칙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자 했어. 자본주의라는 건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가?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 지금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투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 싸움박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노동조합의 그런 임금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자본가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러한 투쟁을 짓밟을 수밖에 없다고 본 거예요. 싸우는 건 당연해. 그런 걸 계급 투쟁이라고 불렀어. 계급이 다르다고 봤거든, 자본가와 노동자는. 이게 새로운 생각이었어. 왜냐면 자본가나 노동자나 옛날 기준으로 보면 평민이거든. 귀족은 아니잖아. 그런데 마르크스는 귀족 평민의 계급은 옛날에 사라졌지만 빈부격차에 따라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부유층과 자본이 없는 노동자 사이에는 계급이 있다.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급투쟁이라고 불러.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싸움을. 그리고 그 투쟁은 계속 일어나는데 결론적으로 투쟁에서 이기는 사람 최종 승리는 노동자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노동자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면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다고 본 거지. 그래서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자칭하진 않았어.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들의 사회주의를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본단 말이에요. 왜? 법칙을 만들었으니까. 아까 봤던 생시몽, 프리에, 오원 같은 사람들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상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과학 법칙처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부릅니다. 과학처럼 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여러 나라의 사회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줬지. 왜? 어떤 희망을 줬을까? 이게 핵심적인 희망이지.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노동자와 자본가들끼리 싸우면은 자본가가 힘이 세 보여서 질 것 같은데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필연적으로 노동자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주장에 공감하고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아, 이 엥겔스 잘못 썼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지. 산업혁명 초기의 지식인들이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협동과 공동체를 주장하는 초기 사회주의 사상을 출연했는데 이게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야 이건 공상적이야.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건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공산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다.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예언자처럼 얘기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과학적 이론을 만들어서 추론해서 결론을 내린 거기 때문에 과학적 사회주의다 라고 불렀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초기 사회주의, 이른바 공상적 사회주의는 협동과 공동체를 강조했다면 과학적 사회주의는 계급투쟁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지. 그리고 초기 사회주의건 과학적 사회주의건 산업혁명으로 출현한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